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비관적인 경제 지표를 받아들면서 3대 지수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경기 둔화 우려감과 더불어서 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0년 내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투심을 끌어내렸고요. 이로 인해서 이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나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역시나 다우지수 역시도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표에 크게 흔들렸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물가 지표 더욱더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데이터인 PCE 발표가 있고요. 또 M7 기업 중에 아직 홀로 실적 발표하지 않은 엔비디안 또한 이번 주에 실적을 본격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시장에 여전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느 쪽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난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마감됐던 뉴욕 증시는 이 딥시크 이후에 이 최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는 1.69% 빠지면서 올해 들어서 이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이 빅테크와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나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이 30개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이 3%가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다소 이 비관적인 좀 경제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S&P 글로벌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이 51.4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더불어서 이 관세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이 미리 이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분석이 제기됐고요. 이로 인해서 이 수치는 조금 왜곡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 이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이 25개월 만에 이 50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확장 국면에 있던 이 서비스업이 조금 가라앉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도 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1995년 이후 3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번 달에 이렇게 특히나 급등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 확정치 역시도 전월 대비해서 1%포인트가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이 기업들은 또 물가 상승을 미리 예상해서 가격을 인상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 노동자들 역시도 또 임금 상승을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간대 5년에서 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3.5%를 기록을 했고요.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도 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모습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짙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이러한 가운데 또 물가가 오르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또 확산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섹터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섹터들만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 방어주와 더불어서 이 소비주와 더불어서 이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들만이 오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이 반도체 투심을 끌어내렸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는 4% 넘게 빠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이 이렇게 짙어지면서 금융주 역시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러한 가운데 또 이 필수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계속해서 견고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필수 소비재들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 둔화의 우려로 인해서 월마트와 타겟 같은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전해졌던 빅테크 소식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내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은 데다가 이 아이폰 16E가 이 전작 대비해서 가격이 25%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중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이 그다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석 속에 애플은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이 반독점 소송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유럽연합에서 반독점 소송에 나선다는 건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날장에서도 2%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의 이 상승률 2%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 스티어링 문제로 인해서 약 38만 대 차량을 리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파워 스티어링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이 저속 주행에서도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 3와 그리고 모델 Y에 대해서 이렇게 리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닛산이 또 테슬라에 이 투자를 제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미국 시장 내에서의 좀 점유율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또 테슬라와의 이 합병이 이루어질지, 테슬라와의 협력이 이루어질지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장 전해졌던 또 특징주의 이슈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부에서 메디케어에 대한 청구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진료를 과다하게 하면서 이 메디케어의 이익을 챙겨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7% 넘는 하락세를 그려갔고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이 신종 코로나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또 옮기게 되면은 이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백신주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5%대의 상승세를 그려갔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관세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협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세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실렸고요. 더불어서 이 게임스탑의 CEO가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수억 달러에서 현재는 이 10억 달러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알리바바는 6% 가까운 상승세를 그려갔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포니 AI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광저우 공항과 도심을 잇는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32%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로 이 분기 기준 최대 이 총 이익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2025년도 이 차량 인도량 전망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4.7%의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이어서 코인베이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미등록한 이 증권 거래를 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그리고 그 암호화폐 프로그램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소송이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2023년부터 이어오던 이 소송이 철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 넘는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 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상품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 둔화 우려감 속에 이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4.4%까지 내려오는 모습 나타냈고요. 역시나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06선까지 오르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다음 상품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이라크에 대해서 이 원유 수입을, 이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을 압박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최근에 상승세를 뒤로하고 3%대의 하락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경기 둔화 신호에 따라서 이 실물 경제 선행 지표인 이 구리 가격 역시도 이날 장에서는 1%가 넘는 하락세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들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또 어떠한 이슈에 주목을 했을지 머스노우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주요 지표들에 집중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심리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시장 안에서 불안감을 키웠는데요. 그 지표들 먼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2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64.7로 집계가 됐습니다. 1월 수치가 71.7이었기 때문에 7포인트나 떨어진 수치가 공개가 됐고요. 또 이달 8일에 발표됐었던 2월 예비치 그리고 시장 예비치를 모두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가 4.3%로 전월의 3.3% 대비해서도 1%포인트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3.5%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95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불확실성은 전달 7.6%포인트에서 이번 달 들어서는 9.5%포인트로 크게 올랐고 5년에서 10년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6%포인트에서 현재는 8.2%포인트로 각각 높아진 모습을 보이며 이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S&P 글로벌이 이날 발표했던 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도 예비치가 49.7을 기록했습니다.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가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것은 지난 23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 심리 약화와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하는 PCE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경제 지표들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24일에는 댈러스 연방은행의 2월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27일에는 1월 미국 내구자 주문, 그리고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등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는 26일에는 래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27일은 미셸 보먼 페드 이사와 28일에는 굴스핏 총재의 발언도 잇따라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26일 장 마감 이후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시장을 뒤흔든 이후 내놓는 첫 실적이 되겠고요. 일단 시장에 추정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 매출액은 38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준비돼 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도미노 피자나 25일에는 홈디포, 그리고 이베이나 세일즈포스 등의 실적도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또한 시장에는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발표되는 일정들 잘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미국 빅테크 관세와 관련된 보복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여러 가지 조치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보복을 과감없이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공개를 했고요.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이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을 통해서 첨단 기술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에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미국 행정부가 자국 빅테크의 디지털 서비스세 등 비상호적인 세금을 매기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서명한 지침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이나 규제 등을 부과할 경우 보복 관세를 매겨서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대표부 등의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영국 등 이 주요 7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국이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미국 복지에 기여해야 할 수익을 자국으로 빼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백악관에서는 이런 비상호적 세금이 미국 기업의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히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빅테크 관세 보복 대응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에 애플과 관련된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를 만나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는 본인의 취임 이후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세 부과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애플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 있는 공장 2곳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관세와 관련돼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변수들이 존재할지 저희와 매일 아침에 시장 상황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버핏의 또 포트폴리오가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다만 우려와는 달리 올 한 해도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지난해 4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1%나 폭증하면서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높은 금리로 인해서 국채 투자에 대한 성과도 늘고 또 기후 악화 등의 여파 때문에 보험 부문이 크게 증가한 게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워렌 버핏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42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의 현금 보유액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의 높은 밸류에이션과 대형 인수합병 기회 축소에 따른 기존 주식 매각 결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렇게 높은 현금 비중에도 불구하고 버핏 회장은 최근 주주 서한을 통해서 이 현금과 같은 자산을 우량기업 소유보다 선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주요 대기업 주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업 지분에 계속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버핏 회장은 일본 주요 종합상사 5곳에 대한 지분 확대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난 2019년 이후 총 138억 달러를 투입해서 현재 지분 가치가 235억 달러까지 상승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미국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위험성을 함께 경고하기도 했는데 일단 버핏 회장이 앞으로 어떤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지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우버 CEO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테슬라 로보택시와 함께 손 안 잡는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올해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테슬라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우버와는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확실하게 전해졌는데요. 이 해당 코멘트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테슬라가 선보이는 로보택시를 놓고는 테슬라는 외부 파트너십 없이 독자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면은 우버 그리고 웨이모와 경쟁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버는 최근 몇 년 동안 자율주행차 기술에 집중하면서 여러 제조사나 파트너십을 맺고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왔고요. 그 웨이모와 함께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시작하고 올 여름에는 애틀랜타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 그리고 웨이모의 사업 확장이 결론적으로 우버에게는 긍정적인 호재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하는데요. 이 승차 거래량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수수료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우버의 변동성에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이 있었죠. 바로 세계 2위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해킹됐던 사태입니다. 이 이더리움의 콜드 월렛이 해킹을 당하면서 무려 2조 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당하는 사태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북한 해커팀의 소행인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기존의 해킹 사태와 다른 점은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더리움이 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거래소 측의 발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바로 주가 회복에 나섰고요. 되려 거래소가 해킹당한 이더리움의 물량을 다시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모습이 나오자 주가는 되려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킹 사태를 놓고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량을 최대로 늘렸다라는 소식이 지난 주말 사이에 들려오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22일 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연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주주의 서한,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그러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움직임은 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 주식시장과 또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 워런 버핏의 움직임에서 또 어떠한 시그널을 읽어봐야 될지 오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연례 보고서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영업이익이 71% 증가하면서 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수익과 더불어서 이 보험 부문의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연간 실적으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7% 증가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 연간 영업이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 이 2024년도를 보시면 474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이 373억 달러 대비해서 이렇게 27%가량 증가했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었던 데는 이 보험 부문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보험 인수 부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2%의 증가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보험 인수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보험을 팔 때 미리 이 위험을 책정하고 또 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그런 과정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보험 인수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보험을 많이 팔았고 또 이로 인해서 수익성이 증대됐다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보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수익만 11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사인 가이코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수익률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또 워런 버핏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 단기 국채 투자 증가로 인해서 이자 수익 역시도 늘어났다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22년도부터 연준이 계속해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수익이 늘어났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줄어들었음을 시사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 보유량을 늘린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특히나 이 현금 보유량이 늘어났다는 점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 보유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왜 늘렸는지 워런 버핏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금 보유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342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3분기만 해도 이 3,200달러 수준에서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2년도 3분기부터 이렇게 10개 분기 연속해서 현금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나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4분기에는 67억 달러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식 보유량은 23% 줄어든 7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현금 보유량을 늘린 이유,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승계 구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 그렉 아벨을 이 후계자로 선정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 이번 서한에서는 또 머지않아서 이 그렉 아벨 부회장이 자리를 이어받아서 연례 서한을 또 쓰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직접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서한이 또 워런 버핏의 마지막 이 주주 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경기 불황에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4분기에 이 스파이와 그리고 뱅가드에서 이 S&P 500을 추종하는 그런 ETF 전량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이 현재 시장 환경에서 앞으로 좀 기회가 좀 제한적이지 않냐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인수합병 시장이 좀 활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다음 인수합병을 노리기 위한 대기 모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보유량에 대해서는 예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워런 버핏은 주식 투자를 늘릴 것을 또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자금이 특히 미국 기업 주식에 투자될 것임을 확신해도 좋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앞으로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활발히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또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이쪽 부분을 보시면 현재 이 보유 지분 상위 6종목을 이렇게 나열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23년과 그리고 2024년 가지고 있었던 9억 주를 3억 주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부의 증세 우려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에만 1억 750만 주를 매각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분율이 8.9%까지 현재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애플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듯한 움직임을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현재는 좀 애플은 매도하고 또 금융주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늘려나가는 것으로 현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목들을 또 매도하고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편입을 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매수 비중 확대 종목들을 또 나열을 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들의 좀 특징을 하나씩 꼽아본다면은 먼저 이 주류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그리고 도미노 피자 또 수영장 관리 업체인 풀을 이렇게 신규 편입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 주말에 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죠. 이로 인해서 이렇게 소비재 비중을 늘렸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집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렸다라는 점에서 또 워런 버핏이 투자자들이 뭔가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우스 홀딩스와 이 베리사인 역시도 지분을 늘린 것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이 시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와 그리고 이 자동차 오디오 시장에서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베리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메인의 또 관리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창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신규 편입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는 890만 주를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트럼프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조를 하기도 했고 또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배당금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버핏의 움직임을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유 종목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 워런 버핏은 현재 시장에 대한 경고음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세금 현명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발언들을 내놨는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지난해 세금만 해도 이 286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전체 기업이 낸 금액의 5%라고 하는데요. 이 빅테크들에 비해서 현재 이 금액이 좀 막대하다라는 점을 비판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통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과 또 그것을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정책, 이 감세와 더불어서 예산 삭감 같이 이렇게 정부 효율성을 증대하는 그러한 것들이 현재 좀 이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 경제를 압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재정적 무책임이 만연하면은 결국에는 종이돈의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의 현재 정책이 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 앞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런 버핏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갈지도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투자 이익을 확대하고 보험 부문에 있어서 또 투자를 늘려나갈 것임을 시사한 반면에 시사함과 동시에 또 일본의 5대 상사 지분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 역시도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 일본 5대 상사의 지분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10% 이하인 지분을 더욱더 확대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 버크셔의 지분을 기존 10% 한도에서 더욱더 늘려나갈 것을 또 승인하겠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기업에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무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된 상황인데다가 또 높은 배당금을 챙길 수가 있고 또 엔화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 수익률 역시도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이러한 부분들을 노리고 계속해서 이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난해 말 일본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138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투자액이 현재 가치로는 235억 달러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 수익을 많이 창출했다는 부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 신규 주식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90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이 현재 일본 투자액 대비해서는 좀 금액이 낮다는 부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또 일본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워런 버핏의 이 연례 보고서에 담긴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워런 버핏, 우리 장기 투자 그리고 또 가치 투자의 이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워런 버핏이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 결국에는 이 다음 투자를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냐 아니면 현재 이 시장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향후 시장을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트 고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일 조기 총선, 앨런 머스크 지지 AFD 약진,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S&P 미국 PMI 예비치, 드롭박스 실적 발표, 이번 주 경제지표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월요일은 항상 바빠요. 이거 주말에 나온 거랑 금요일에 또 저기 실적이나라든가 경제지표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독일에서 그 조기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독일은 그 영국도 그렇고 유럽은 복잡한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서 대통령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는 의원 내각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독일하고 영국은 항상 누가 나와요? 트럼프랑 정상회담 할 때? 총리가 나오죠. 근데 독일에 대통령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일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다 총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 뭐 의원내각제가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제대로 대통령 된 적이 없잖아요. 다 독재였어, 다 독재. 그동안 그쵸 헌법을 막 자기가 뜯어 고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원내각제 한다는 곳은 다 대통령을 자기네 당에서 뽑히지 못할 것 같은 지지율이 낮은 곳에서 자꾸 그거를 주장하는 바람에 어쨌든 우리는 북미를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대통령제를 할 것 같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또 X에다 올렸잖아요. 그 뭐 일론 머스크의 뭐 이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의 막 경례가 저거 약간 나치 경례 아니야? 뭐 이런 있었잖아요. 얘기가 뭐 일론 머스크는 뭐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아예 독일 마크를 딱 해놓고 AFD라고 외쳐놨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이게 저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이랑 AFD에서 추구하는 정책이 완전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일치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외쳐서 그랬든, 물론 영향이 조금 있었겠죠. 하지만 뭐 독일 국민들이 뭐 일론 머스크 한 명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외친 대로 일단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물론 출구조사지만 출구조사가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자, 이게 파란색이 AFD입니다. 이게 굉장히 10%도 되지 않은 지지율이었거든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20%대로 치솟아서 2등이 되었어요. 근데 실제 출구조사도 2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AFD가. 이게 독일의 완전히 극우, 나치 정권의 부활을 꿈꾸는 그런 저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의원 내각제가 뭐 좋은 거라면은 다양한 의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는 1%면은 거의 사표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1%, 2%, 5% 넘으면은 그 정당, 예를 들어 녹색당 같이 환경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당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도 과반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누구도 과반을 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이 필수적이고 연정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 맨 위에 중도 우파에 해당되는 기독민주당하고 기독사회당 연합, 이 연합하고 그다음에 이 앨런 머스크가 이 지지하는 이 당은 아무도 같이 연정을 하고 싶진 않아요. 누구도 우파도 좌파도 너무 극우라서. 그런데 이 극우지만 굉장히 높은 점유 이제 20%가 넘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2등으로. 그래서 이제 저기를 알렸다. 부활을 알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숄츠 총리가 가진 당은 3등밖에 못하는 지금 이거 설문조사긴 한데 그대로 이어졌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연정을 하면은 뭐 이 앨런 머스크가 저기 꿈꾸는 AFD가 혼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반이 혼자 넘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저기 날렸다. 오 이렇게 많이 있었어 이쪽이 이런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AFD가 독일을 위한 대안인데 지금 20%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는데 어느 주요 정당도 연합할 의사가 없어요. 이 정당이랑은. 그런데 어쨌든 20%를 단독으로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저기는 했다. 우리가 있다는 건 알렸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공동대표가 아까 나왔는데 앨리스 바이델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죠. 똑같지 않아요? 봐봐요. 독일의 국경을 폐쇄하고 미국이 멕시코랑 국경 폐쇄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이주에 따른 대규모 추방을 촉구하고 여기도 똑같아요. 독일도 하도 이민자들 엄청 받아들였잖아요. 독일이 인도주의로 해가지고. 근데 막 이민자들 중에 뭐 약간 이상한 사람이 트럭을 몰고 막 광장에서 막 축제하고 있는 사람을 다 들이받아버리고 이런 일이 하도 많아요. 프랑스 연구에서 맨날 보셨죠 뉴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트럼프랑 똑같아요. 사고를 치는 게 다 이민자다 이러면서 이민자를 추방해야 된다.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러시아의 우호적이다. 똑같죠. 지금 우크라이나 배제하고 러시아의 우호적이잖아요. 크렘린궁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고 그렇죠? 유럽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거랑 완전 반대잖아요. 트럼프랑 똑같고 지금. 그리고 AFD와 바이든은 오랫동안 유럽연합을 비판해왔다. 이것도 똑같죠. 국제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그렇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을 재건해야 된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지하는 이분인데 여기 보면은 틱톡에서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고요. 4년 후에 지금 뭐 이제 더 해가지고 연정까지 하면은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는 상황이죠. 대통령은 있는데 총리가 주력이라서.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지지하면서 제2주라는 논란이 큰 개념을 받아들였고 러시아 제재 해제 아까 그 얘기가 나왔고 여기 보면은 나치 시대에 외쳤던 독일을 위해 모든 것 이게 나치 시대에 외쳐가지고 이제 금지가 됐던 것이거든요. 뒤로 가보면 이게 얼마나 논란이 됐냐면 저희 그 앵커분 중에서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잘 아실 텐데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US 오픈 때 츠베레프라는 선수가 독일 국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관중에서 누가 독일 국가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츠베레프가 심판한테 가고 이거 나치 시대 때 하던 건데 퇴장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관객 퇴장시켰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그 국가에다 뭐 부르려냐면 이거 불렀거든요. 아까 똑같죠. 독일은 가장 위대하다. 요게 나치 시절의 문구기 때문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국가 가사에서 이 대목이 삭제됐는데 거기서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츠베레프가 자기 보고 한 거다. 그래서 그 관중이 퇴장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독일의 이 국적의 이런 사람들도 이러고 있는데 저 독일 대안을 위한 독일 저 당은 이 부활을 꿈꾸고 있는 거죠. 이거를 앨런 머스크가 지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20% 넘는 지지율로 2위가 나오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주식시장에는 이러면 다 강대강이에요. 다 강대강. 독일도 강대강. 그렇죠? 저기 중국, 러시아 다 강대강. 미국도 강대강. 전부 다 보호주의, 자기 위주. 지금 저기서 내세운 슬로건이 저기랑 똑같아요. 위대한 독일을 다시 만들겠다. 똑같죠. 위대한 미국을 다시 누구나 다 위대한이 돼버리니까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미국이 관세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전부 다 강대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독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수출을 여기저기 해야 되는 나라는 정말 피곤해지는 상황이죠.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아주 혼란스러운. 자 그럼 미국 기존 주택 판매. 자 거기다가
독일 선거도 있었지만 지표가 다 망가졌어요, 지금. 자, 일단 기존 주택 판매가 지금 예상치 하회가 나왔죠. 연율로 해서 연율로 따졌어요. 연간으로 가정했을 때 408만 채가 집계됐는데 이게 지금 440만 채가 예상됐는데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 꺾였죠. 3개월 동안 좋았었는데요. 그쵸? 밑바닥을 탈출했는데 다시 무너지는 지금 상황이고요. 428만 건에서 424만 건. 1월 달에도 예상치 하회 나왔고 이번에 2월 달 것도 1월 달에 발표된 2월 달 거, 그러니까 2월 달에 발표된 1월 달 것도 408만 건으로 400만 채에 겨우 걸쳤습니다. 자, 이건 연율로 환산했을 때 가정했을 때로 나오는 건데 어쨌든 400만 채가 다시 붕괴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좋지가 않죠. 자, 그 S&P 글로벌이랑 그 ISM 공급관리협회에서 나오는 거 그거는 심리 지수는 기업의 심리 나타내는 그 설문조사 그 50 기준이었죠. 그다음에 뭐 이 필라델피아 연은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 연준에서 발표되는 그 기업 PMI 저기 제조업 PMI 요거는 0 기준이었죠. 얘는 미시간대는 몇입니까 이거는? 얘는 100이에요 기준이 100. 그러니까 지금 수치가 60대잖아요. 그러니까 100이 초과해야 이 소비자들 가게에서 보는 심리 상태가 좋다는 건데 일단 100 완참 아래잖아요. 근데 뭐 그래요 아주 좋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가 1950년부터 발표가 됐는데 평균이 한 7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을 넘는 게 별로 없어요. 2000년대 이후에 100을 넘는 게 한 번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낮은 건 아닌데 어쨌든 100 이하기 때문에 100 미만이기 때문에 경제로 확 좋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차이가 나니까 100이랑 요 그냥 흐름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67.8이었는데 64.7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그 약간의 그 차이는 있어요. 발표치랑 뒤로 가겠습니다. 흐름만 보면 되겠죠. 완전히 급락했죠, 지금. 자, 67.8인데 64.7 나왔고. 자, 이제 64도 지금 위험한 수준입니다. 뒤로 가볼까요? 자, 기대치도 있어요. 기대치도 67.3인데 64가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프가 이것도 완전히 꺾여버렸죠. 자, 예상치 하회 나왔고. 소비자들, 가게에 있는 소비자들이 향후 그 경기에 대한 그 자신감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또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측치가 4.3인데 4.3 예측치는 그대로 나왔는데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뒤로 가볼게요. 1월 달에는 몇이었냐면 1월 달에는 3.3이었어요. 이게 예비치랑 확정치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이 확정치가 1월 달 확정치는 3.3이에요. 1월 달 예비치 확정치가 3.3이었는데 지금 무려 1%나 올랐죠. 기대 인플레이션 1년짜리. 이게 엄청나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치솟았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연준에서도 이거 참조한다고 파월이 직접 말했죠. 자, 그다음에 5년에서 10년치. 더 긴 거. 여기 보면은 1년에 대한 미시간대의 최종 지표는 동일했죠. 아까 예상치랑. 근데 5년에서 10년 향후 이거는 1995년 2000년대 이전 이후에 최고치가 나와버렸다. 이게 3.5 여기 파란색 최고치가 나와버렸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뛰어버렸다. 예상치가 3.3이었는데 3.5입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5가 나왔는데 1995년도 이후에 최고치라는 거. 25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가 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물가 두드러기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이제 금리 인하 얘기는 아예 이거 오히려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물가가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버리면은 물가를 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다시 이건 금리 인하는 아예 얘기도 못 꺼낼 정도로 지금 치솟아 버리니까 진짜로 그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소비자 가계로 전이돼서 심리를 이렇게 움직여 버렸다는 게 미시간대 심리지수에서 나와버렸습니다. 500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절반은 예비치로 발표하고 절반 다 해가지고 확정치로 발표하는데 지금 이 가게에 있는 사람들, 전화 받은 사람들이 부담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향후 10년, 1년, 5년, 10년 내다봤을 때 지금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꿈도 못 꾸죠. 자, 거기다가 이제 S&P 글로벌 PMI. 자, 원래 월 초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랑
ISM 구매공급관리자협회에서 나오는 PMI가 제조업, 서비스업 순서대로 발표되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지금 말에 그 말초가 아니죠. 말에 월말에 왜 이게 나오느냐? S&P 글로벌은 예비치가 나와요. 그래서 S&P 글로벌 플래시라고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ISM에 비해서 중요도는 S&P가 떨어지지만 S&P는 이 플래시라고 예비치가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먼저 그렇죠? 다음 달 초에야 확정치가 나오잖아요. S&P랑 ISM,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이. 근데 이 예비치에서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제조업이랑 서비스업 둘 다. S&P는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는 건 우리가 봤죠. S&P라던가 ISM에서 제조업 PMI가 이제 막 50을 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도 살아나네. 이렇게 되면은 망해가는 제조업을 부흥시켰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냥 이제 서비스업은 알아서 잘 나가겠지 했는데 서비스업이 망가졌어요. 여기서 예비치긴 합니다만 서비스업은 항상 50이었는데 이 파란색 서비스업이 50이 깨졌다. 49.7면 50이 깨져버렸어요. 자, 물론 제조업이 51.6으로 올라갔지만 미국은 제조업의 나라가 아닌 것이 문제인 것이죠. 미국 GDP의 80%는 서비스업이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가 상징적인 50을 하회해버렸다는 것은 의미가 큰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가계에다 물어본 거는 미시간 대학교는 가계에다 물어본 거, 가정에다 전화 돌렸더니 가계 구성원들이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 높고 심리 지수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기업에다 물어본 거죠.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서비스업의 구매 공급 관리자의 자신감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 이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버린 거예요,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가계고 기업이고 향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다 폭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 지표 완전 악화돼 버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저 기업 중에서 드롭박스 보겠습니다. 드롭박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사진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지금 요즘에 나온 핸드폰 또 SD 카드도 못 끼게 되어 있더라고, 또 희한하게. 그렇죠? 요즘에 신형 핸드폰은 SD 카드를 추가로 못 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새 핸드폰을 더 사라고 하나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사진 동영상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드롭박스 같은 데 올려놓죠. 근데 여기 지금 매출이 1% 증가해서 643.6밀리언 나왔고요. 근데 순이익이 많이 깎였습니다. 순이익이 55% 깎여가지고 102.8밀리언 달러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으로 해도 48% 깎였습니다. 0.3434. 자, 그런데 요거는 당연히 해주니까 괜찮네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플러스 46%. 그러니까 항상 조정이 중요한 게 이거죠. 일회성 비용으로 빠져가지고 일시적인 거를 만약에 조정해줬을 때 플러스라면 이게 진짜인 거죠. 왜냐하면 일회성 비용으로 분기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돈이. 뭐 땅을 사던가 기업을 인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빼주니까 플러스 46%가 나와서 이 지금 그냥 주당 순이익이나 그냥 순이익에서 봤던 마이너스보다 그렇게 심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 드롭박스는 당연히 사업 모델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다른 거랑은 틀리죠. 막 우리 코스트코, 무슨 월마트 이런 거 볼 때는 항상 비교 대상 매장 매출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여기는 비교 대상 매장 매출이 없죠. 오프라인이 아니니까요. 얘네는 뭐예요? 구독 서비스니까 페이잉 유저, 돈 내고 있는 유저들이 얼마인지, 그리고 돈 내고 있는 유저들이 평균 지불하고 있는 액수는 얼마인지 뭐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저들은 플러스 1% 증가했고요. 이 유저들이 내는 돈은 플러스 1% 늘었습니다. 뭐 아주 많이 늘진 않았으나 어쨌든 크게 2023년 4분기부터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도 지금 유저 수도 거의 뭐 변화가 없습니다만 살짝 어쨌든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부터. 그렇죠? 확 늘진 않는데 이게 뭐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런 온라인 업체들 망한 업체들 많잖아요. 그거 치고는 드롭박스는 꾸준히 그냥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드롭박스는 인기가 없어요. 주식이. 반대라고 했죠.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사가지고 PR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른 거 배당도 별로 없고 미래실적, 과거실적 별도 재무제표도 크게 좋지는 않아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실적이래요. 자, 뒤로 오면 31.25, 16.91이나 올라야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홀드 의견 1바이 5홀드 원세. 예, 많이 좋진 않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순이익에 주목을 한 거죠. 순이익이 별로 안 늘었네. 그래서 이게 급락을 했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다 붕괴시켰고 주봉에서도 하필이면은 딱 거기 전고점 2024년도에 만나가지고 쭉 장대 음봉을 뽑아버렸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아, 이 무너질 때는 또 단 한 번에 무너져요, 저렇게. 자, 월봉을 보면은 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정말 마의 벽이군요. 그쵸? 2019년부터 6년 동안 여기를 못 들어, 여기를. 여기 지금 35달러에 뭐가 있나 봐요. 풀을 발라놨나 봐요, 여기. 35달러로만 가면 무슨 일이 생겨, 항상. 이번에도 무너졌는데 또 반대로는 이 밑에만 오면 일단 반등권이에요. 그래서 드롭박스는 장기 박스권에 6년째 갇혀서 박스권 하단부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롭박스 실적까지 봤는데 한 줄 매도평입니다. 경제지표 박스 오픈, 물가의 불안감은 업, 가계와 기업의 자신감은 드롭. 연기금이 35일째 최장 기간의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웃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최근의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장중에 지속적인 등락을 오갔지만 장 후반부에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코스닥 덕조 0.8%의 지수 상승을 보이면서 774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3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이번 한 주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됐었던 거는 한한령에 대한 해제 가능성이라든가 K칩스법과 관련된 추진안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들로 그동안 굉장히 신기술에만 묶여 있었던 이 수급들이 여러 테마로 순환매가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번 한 주 동안은 국내에서도 한은의 금통위가 예정돼 있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전히 포스코 그룹주와 하나 그룹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갔던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나오면서 테마단 안에서의 흐름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음 장 통해서 이슈와 테마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동안 부진했던 테마들이 꼬리표를 떼고 이제 기지개를 피는 것처럼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철강 관련주들도 오랫동안 주가 하락을 겪었었지만 지금 중국판에 대해서 중국판 후판에 대해서 최대 38%의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 포스코 스틸리온이 20% 넘는 급등 흐름을 이어갔고요. 동국제관이나 문배철강 등 최근에 잠잠했던 철강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철강 쪽과 관련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놓고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국내 업계 입장들이 낙관론처럼 확산이 되면서 여기에 반덤핑 이슈까지 더해지자 강력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올해 들어서는 상반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때 전고체가 꼭 필요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더욱더 가파라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전고체 관련주인 한농화성이 1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드론이나 로봇, 앞으로 새로운 기술에도 배터리가 꼭 필요한데 기존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무게도 무겁고 용량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는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고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2배 이상의 효율을 보일 수 있는 만큼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관련해서 앞으로의 어떤 이슈와 변동성이 나오는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늘 잘 갔던 로봇 관련주지만 그 안에서도 원익 그룹주가 지난주 일제히 상한가 안착을 했죠. 미국의 메타와 함께 차세대 로봇파를 하반기에 개발 완료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원익홀딩스와 원익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원익 큐브
같은 경우도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반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만큼 그 안에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죠. 자,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볼 시간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엔비디아 한국 파트너라는 타이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지난주 시간의 상한가 일제히 안착을 했기 때문인데요.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한국의 파트너사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분기 블랙웰 출시 이후로 사실 여러 파트너사들한테 여러 가지 좀 이슈들과 항의들을 계속 받고 있죠. 블랙웰이 발열 이슈 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그런 발열을 잡기 위해서 이 냉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공급이 확실하게 부족한 상황이니만큼 엔비디아는 한국 회사도 현재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일단 언론의 내용들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유력 후보로 꼽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마에이스나 PKI, AR 시스템 등등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일단 상한가 안착한 종목은 삼성공조와 GST, TBC 등이 있겠습니다. 이 유력 후보로 꼽히는 귀뚜라미 범양의 그룹사인 TBC도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안착한 만큼 오늘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터배터리 2025가 이제 다음 달이면 개최가 됩니다. 3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최근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정말 나쁘지 않죠. 근데 2차 전지 대형사들이 이번 인터배터리를 통해서 이 차세대 배터리들을 모두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더 반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LG그룹주 같은 경우는 일단 원톤형 4U 시리즈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라고 하고요. 시장 안에서도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만큼 이날 발표되는 4.6 시리즈의 내용들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기존 배터리 대비해서도 출력이 최소 5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지난 한 주 동안 ETF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었거든요. 주간 단위로 2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대형주들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이번 한 주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주말 사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건 코로나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백신 업체들이 일제히 주가가 급등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욱더 강력해지고 인간에게도 전염이 가능한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백신이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증시도 관련주들에게 영향이 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와 이번 주의 주요 경제 일정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에서 중국의 상선이 미국에 입항할 때마다 징수를 추진한다라는 내용 전해왔습니다. 무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라고 하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징수가 되기 때문에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관련해서 오늘 국내 조선주들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대신 히토류나 석유 쪽을 줘라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내걸고 있습니다. 석유와 히토류 관련해서의 변동성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들입니다. 굉장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정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는데 일단 25일에는 한국의 금통위가 있고요. 27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었는데 일단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오는 28일에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는 만큼 경제 일정들과 엔비디아의 실적 잘 주목하시면서 국내 증시 대응을 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일단 개장 때까지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점검을 해보시죠.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마감됐던 뉴욕 증시 3대 지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서 이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이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이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몰리면서 나스닥은 2%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장에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이 모두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이렇게 3% 넘게 밀려났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이 비관적인 좀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요. 먼저 S&P 글로벌 제조업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51.4로 집계가 됐습니다. 50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지만 이러한 수치는 이 원자재 급등과 그리고 관세 우려로 인해서 기업들이 미리 재고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현재 이 수치가 조금 왜곡됐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오면서 위축 국면에 들어가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미국 경제의 80%가량을 이 서비스업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도 뭐 단기나 장기 할 것 없이 모두 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포인트가량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된다면 또 기업들이 이 가격 인상을 할 수가 있고 또 노동자 역시도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를 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 5년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5%로 이 30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지배를 했고요.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도 64.7로 집계가 되면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반영하면서 빅테크들은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대부분의 업종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이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4.4%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6선까지 치솟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이 이라크의 원유 수출 확대 제재를 압박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고요. 또 이 주말에 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 내에서 수요가 부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관적인 경제 지표를 받아들면서 앞으로 경기가 둔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 속에 구리도 역시 이렇게 1% 넘게 빠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경제는 계속해서 둔화를 하고 이러한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한 모습 나타냈는데요. 섹터별 분위기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필수 소비재와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이러한 경기 방어주 성격만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이렇게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가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4%가 넘게 빠지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투심을 악화시켰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감 속에 금융주들도 모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월마트와 타겟 같은 대형 마트 업체들도 함께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전해졌던 빅테크 소식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중국에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높은 데다가 또 아이폰 16E가 이 전작 대비해서 가격이 25%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앞으로 좀 약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플은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에 대해서 이 구글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이 유럽연합이 반독점 소송을
대기하겠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러한 우려감이 이렇게 2% 넘는 하락세를 만들어갔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4% 이렇게 넘게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나스닥의 상승률 2%를 현재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 스티어링 문제로 인해서 약 38만 대의 리콜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파워 스티어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저속 운행 시에도 이 사고 위험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해서 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리콜 조치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닛산이 또 테슬라에 투자를 제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그러한 분석 속에 이렇게 닛산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또 테슬라와의 협력이 이어질지 여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지난주 금요일 이어졌던 특징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부에서 이 메디케어 청구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해서 이 메디케어의 예산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7%가 넘는 하락세를 만들어갔고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옮길 경우에는 또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화이자 같은 다른 백신 종목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와 같은 경우에는 이 미중 관세 완화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시진핑을 데려와서 직접적으로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정을 이뤄내겠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대감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게임스탑의 CEO가 또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 1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존의 수억 달러에서 이 지분이 증가했다라는 그러한 점에서도 알리바바의 이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포니 AI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광저우에서 이 로보택시 노선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두 자릿수대의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이 광저우 공항과 도심을 잇는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 증가 기대감이 몰리면서 이렇게 주가의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리비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 분기 기준 매출 총이익이 최초로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 차량 인도량 전망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5% 가까운 하락세를 그려갔고요. 마지막으로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 또 해킹 논란으로 인해서 가상화폐가 하락함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또 소송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등록 증권거래소를 운영했다는 혐의와 더불어서 또 암호화폐 스테이킹 등록이 부적절하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소송을 걸어왔었는데 이 부분이 철회됐다라는 소식 속에 또 시간 외에서는 1% 가까운 상승세를 그려가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주 금요일 마감됐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투자 인사이트도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이번 주도 거의 매일 추울 것 같은데요. 감기 막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뭐 중국에서는 또 새로운 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조금 이제 좀 건강 관리 더 신경 쓰셔야 될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간 증시전망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상승 탄력 코스피 2,700선 다시 시도할 것이다. 지난주에 코스피 2.5% 정도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들어서 거의 2달 가까이 아주 견조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주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2,680선까지 가면서 2,700선 이제 넘어서는 게 아니냐 기대감이 되게 높았었는데 막판에 좀 주가가 좀 빠졌죠. 7거래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 오르다가 이제 8거래일째 하락을 좀 하면서 좀 숨고르게 들어간 좀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일정이 뭐 큰 게 많은 건 아닌데 몇 개가 되게 중요한 일정들이 국내외 모두 있습니다. 표부터 좀 보면은요. 일단은 화요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일이니까 현지 시간 26일이면 우리 시간으로 아마 26일 밤이나 27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제 새벽에 나올 텐데 엔비디아 실적 있고 그 다음에 현지 시간 28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되겠죠. 1월 PCE 물가지수 발표가 됩니다. 이 세 개 지표가 다 중요한 게요. 일단 한국은행 금통위가 1월 달에 금리 동결하면서 2월 달에는 거의 금리를 인하할 것처럼 그렇게 사실상 이창용 총재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그때 이창용 총재가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경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1% 맞추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추경 빨리 편성해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이 투자 심리 또 하나 해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어쨌든 지난달 후반부터 이 추경에 대한 얘기들이 좀 가시권에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당, 야당 모두 추경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15조, 많게는 한 20, 30조까지도 이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아마 3월 중에는 이게 확실하게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에 앞서서 금통위는 한국은행은 이제 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더 내려서 어쨌든 우리 내수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방, 이 소위 말하는 경직성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월 달에 금리를 이번 주에 안 내린다 그러면 조금 더 꼬일 수 있죠. 스텝이니까 아마 이번 달에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 2.75%까지 내려가게 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지금 42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얼마나 부합하는 일단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뉴욕 시장은 지난주 후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 투자 심리가 확실히 좀 차가워져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에 나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굿뉴스가 굿뉴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은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영업이익 자체도 그렇고 어쨌든 증가율은 이미 둔화되고 있는 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증가율 둔화 폭이 얼마나 더 클 것인지 이 부분도 또 하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1월 PCE 물가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시장이 급락했을 때 역시 가장 밑자락에 깔린 거는 인플레 재상승에 대한 이 부담. 그래서 이게 이 작용을 했고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죠. 인플레는 계속해서 반등을 하는데 미국의 성장률은 떨어진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월가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지난달에 나왔던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좀 뚝 떨어졌고 대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3%까지 좀 급등을 했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 S&P 서비스업 지수는 좀 둔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등등등. 하여간 지표는 좀 둔화되는 추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에 물가는 오히려 좀 반등하려는 듯한 더 올라가려는 듯한 아무래도 이제 관세 리스크 때문이겠습니다. 이런 조짐이 나타나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CE 물가 지수도 물론 이번 주 우리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긴 하겠지만 이번 주 내내 또 다음 주 초반까지는 결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는 업종 중에서 화학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봄날은 왔다. 지난주에 화학주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KLX 화학업종 지수가 올 들어서 12.6% 급등을 했습니다. 표에 좀 나오죠.
작년에 코스피 화학업종 지수가 마이너스 34%를 기록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아주 가장 어려웠던 업종이 화학업종이기도 했죠. 뭐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중동의 또 밀어내기 수출 등등등. 여기에다가 이제 경기 안 좋았고 중국도 안 좋았고 수요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뭐 우리 화학업계들이 살아나기 참 힘든 구조였습니다. 근데 올 초부터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다시 이제 국제사회에 복귀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얘네만 복귀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생산하고 있는 원유와 가스도 복귀를 할 거고 그러면 원유 가격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원유 가격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대략 한 그 러시아산 이 나프타를요 수입을 좀 꽤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재개가 되면 싼 러시아산 나프타를 가져오게 되면 이제 원가가 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여기다 이제 결국 이제 트럼프 정부도 유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좀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수요 부진 관련돼서 중국이 경기가 좀 좋아지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종합적으로 작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워낙에 좀 그 주가가 떨어져 있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PBR이 0.2배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 0.2배가 맞는지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매출도 좀 회복을 하고 특히 이제 수익성이 조금 회복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다. 그게 지금 이미 시장에서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도 화학주들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데일리 오면에요. 요즘에 금 때문에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이제 골드바 구하기가 어려운 세상이니까 그럼 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답을 찾아본 내용이 오늘 오면에 담겨 있습니다. 소액 투자하려면 골드뱅킹이나 주식과 펀드가 합쳐진 이 금 ETF 이런 걸 좀 주목을 하라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물이 필요 없는 이제 금을 이제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일단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골드바 있잖아요. 지금 뭐 다 판매 중단하는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죠. 그리고 일단 골드바는 가격이 워낙 또 세지 않습니까? 지금 금 한돈 가격, 그러니까 금 한돈이 5.3g인데, 3.7g인데 금 한돈 가격이 좀 60만 원 넘는 거니까 지금 쉽게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상품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드뱅킹, 금 통장이죠. 그다음에 KLX의 한국거래소 현물 금계좌. 그다음에 금 ETF 상품 세 가지인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다 분명합니다. 금 ETF 같은 경우는 워낙 거래하기가 편한 거죠. 대신 배당 소득세가 15.4%가 부과하고 실물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게 있고 골드뱅킹 같은 경우는 0.01g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런 점들이 장점이고 KLX 현물 계좌는 세금이 면제된다라는 것도 역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 반면에 단점은 골드뱅킹도 역시 배당 소득세가 15.4%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KLX 금 현물은 1g 단위니까 단가가 좀 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은 당분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산 배분의 비중을 얼마나 할 거냐는 겁니다. 지금 금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금에다 몰빵하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배분 전문가들 얘기를 하면 포트폴리오 전문가들 얘기는 금은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대략 맥스 10% 그다음에 적게는 한 4, 5% 이렇게 그 사이에서 금을 그러니까 금값이 좋을 때는 뭐 10%까지 늘려도 좋고 금값이 별로 안 좋을 때는 한 5% 전후로 이렇게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또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펀드 와치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국내보다도 유럽 방산주들이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주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지난주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ETF 상품이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 글로벌 방산인데 11%가 넘겨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KB자산운용의 수소경제 테마도 9.8% 좋았죠. 미래자산운용의 타이거 우주방산도 9.6%. 지난주에 그러니까 1위, 3위가 방산 쪽이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 코스피 2.5% 정도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주식형 펀드가 3.25%. 지난주에 좋았죠. 주식형 펀드. 그다음에 해외 주식형 펀드는 1.3%니까 역시 지난주에도 우리 시장이 더 좋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개별 상품을 보니까요. 러시아 상품이 있는데
키움 자산운용의 러시아 익스플로러라는 이 ETF 상품인데 수익률이 8.5%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종전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도 참 좋네요, 우리 시장. 네, 지난주도 뭐 거의 글로벌 상위권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사실 뭐 우려는 뭐 그렇게 사실 우려하지는 않았는데 실제 결과도 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인데 사실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가 좀 조정다운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증시도 주 초반에는 좀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상승률이 한 2.4% 정도 코스닥 코스피 나왔는데 네네. 사실 원달러 환율도 조금 하락했고 맞아요. 네. 그다음 미국 10년물 급시도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상승에 도움을 준 거고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 환율이 하락하는데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순매수 전환이 확실치 않은데 지난주에도 한 주 동안 코스피도 3,200억 그다음에 네. 코스닥은 한 1,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보시면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대형주 종목에서 좀 대량 순매도가 나왔는데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순매도하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 1,300억 정도는 순매수를 했다. 이런 삼성전자를요?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수급 쪽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특징적인 점으로 소개를 많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연기금이 네. 코스피를 지금 3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서 역대 최장기간 순매수 기록이었던 2011년도에 32거래일을 경신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금액 자체도 하루 평균 한 94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2011년 때 그때 당시에 한 688억 원인데 이거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서 연기금 매수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말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 매수 주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보다 조금 더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지금 현재는 생겼다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사실 뭐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로 공개 있었지만 큰 영향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제 미국 서비스 PMI가 발표된 것이 이게 49.7로 나왔는데 이렇게 기준점이 50 미만을 기록한 것이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었다는 글쎄요. 점에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준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2월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예상치도 하회하면서 소비 심리가 냉각된다는 그런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증시가 조정을 보인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난주 국내 시장에서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조선업이 조금 투자증도 하향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발생하면서 좀 하락세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소외 업종이었던 철강, 화학, 전기가스 유통이 좀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국이 5월에 할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해서 엔터라든지 면세점, 화장품, 음식료 종목이 크게 상승한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우호적인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도 한 3.9%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3주 연속 상승한 점도 좀 지난해와는 다른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지난주는 그동안 좀 소외받고 있는 업종들에서 큰 상승이 많이 나왔다고 글쎄요.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철강, 석유화학
유통도 작년에 얼마나 안 좋았던 업종들입니까?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이렇게 뚜렷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정말 얼마나 더 지속할 것이냐 여부 이 역시 이번 주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한국은 금통이 아무래도 좀 네. 또 뭐 화요일이니까 며칠 남지도 않고 내일이고 당장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우리 시장에는 영향이 좀 있겠죠? 네, 지금 사실 뭐 지난달에 동결할 때만 해도 다음 달에 당연히 이제 인하하겠지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긴 해야죠. 네. 뭐 요 인하 의견은 아직도 좀 우세하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동안에 뭐 글로벌 매크로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감이 좀 더 올라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예. 많이 인하가 된다 그러면 금리와 민감도가 높은 유통이라든지 건설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27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AI 관련 업종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28일에 이제 미국 연준이 잘 활용하고 있는 그 미국 PC 1월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것도 좀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같은 날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는 또 날이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지수에서 좀 퇴출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사실 미국 증시가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제 하락함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이에 연동해서 하락은 출발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또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주도 업종에서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난주에 좀 나온 것이 있어서 저는 일단 숨고르기에는 동참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강도는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원인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지난주 흐름 자체가 소외 업종에서의 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수가 이제 주도주가 쉬어가는 모습에서 이제 좀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여기서 조금 뒤를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로서는 조정폭이 미국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실시되면서 공매도 관련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이 보유하신 포트폴리오의 어떤 종목들이 공매도에 얼마큼 노출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기로 좀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번 주 메인 전략은 추격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삼으시되 그래도 이제 급락 시에는 단기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공매도 말씀을 좀 하셔서 네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포인트를 좀 삼아서 좀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안 나왔는데 실적보다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갖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전에 이제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막판에 이제 그런 종목들의 수익률을 많이 좀 끌어올려서 승부를 보고 그 3월부터는 이제 3월 말부터는 쉬는 그런 전략도 나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이전에 좀 단기 불꽃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신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너무 이제 그 전에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어떻게 공매도가 진행되는지 어느 업종에서 주로 공매도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매도한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조선업이 사실 뭐 글쎄요. 공매도의 타겟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경우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주면서 또 하락이 좀 멈추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에는 조선업에 대한 또 긍정적인 그런 면이 또 부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실적도 사실 지금보다는 하반기 때 더 좋을 수 YOY로 있고요. 상당히 예. 더 좋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어떤 미국의 군함 관련된 그런 이슈라든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네. 선주들이 중국에서 만든 배를 발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에서는 호재성 재료가 결국 단기 악재라든지 이벤트보다는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반기를 노린 그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그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업종 점검을 좀 해보죠. 네. 지난주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철강, 화학, 작년에 지지율이 좀 힘들었던 업종이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항상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얘기할 때는 아직 멀었다 계속 그랬는데 글쎄요, 그러셨잖아요.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것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저도 공부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지금 철강이라든지 화학 업종을 좀 봤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 코스피 철강 업종이 한 8.4% 정도 상승을 해서 상승률 1위를 했는데 소외 업종 반등에 동참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는 아시다시피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국산 호판 관련해서 최대 30%의 관세 예비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호판의 톤당 유통 가격이 국산이 한 90만 원 정도 되고요. 중국산이 78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잠성 관세가 향후에 이제 부과될 경우에 중국산 호판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돼서 국내 호판 제조 3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증권사 추정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가 영업이익이 한 13% 기존 대비 뭐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제철은 한 30% 증가, 동국제강이 뭐 70%대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중국산 호판에 대한 예비 판정 외에도 지난해 12월에 이제 현대제철이 제소한 중국과 일본산 열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요청 역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서 향후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이제 전반적인 이제 업황이라든지 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5% 관세를 일괄 부과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미국 내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그렇다면은 관세로 인해서 뭐 수출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가격 상승에 따른 전체 매출액 증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의 이제 3월 전인대 개최에 따라서 부행책이 강화되는 뭐 기대감이 나올 수 있어서 철강업 전반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세아제약, 동국제약 정도는 관심 종목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있는데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순수 철강업에서의 큰 개선세는 없다고 치더라도 2차 전지 관련한 반등의 동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세아제약은 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 수혜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이 향후에 이제 LNG 수출 증대를 위해서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관광이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이번 중국산 호판 관세 부과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상당히 큰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좀 관심적으로 좀 선택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홀딩스, 세아제강, 동국제강 이렇게 세 종목이 어쨌든 철강업종 중에서는 조금 더 눈여겨서 봐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하셨고 철강은 그랬고요. 석유화학은 철강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그 전부터 조금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화학업종 지수 자체는 이제 4.9% 상승해서 수익률 상위 업종이었는데 일단 수급이 많이 좀 비워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많이 비워져 있다. 비워져 있다. 예, 그래서 네. 조그만 매수에도 상당히 잘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화학업종 내에서 이번에 MSCI 편출되는 종목들이 좀 많았다고 해서 맞아요. 그동안에 상당히 우려했었는데 오히려 그 재료가 노출될 이후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나서 역시 그동안 우려감은 제조 노출에서 많이 해소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화학 업종을 얘기할 때 미국하고 지금 중국 관련한 호재성 재료가 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중국 관련해서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에 따라서 좀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도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화석을 연료 또는 원자력 위주로 이제
에너지 정책이 개편되면서 전통적인 자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또한 최근에 이제 이란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었는데 값싼 이란산 원유에 대한 통제로 인해서 그 동안에 이제 이란산 원유를 쓸 수 있었던 국가들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데 이후 만일 종식이 될 경우에 러시아 관련한 제재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 사용해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국과 인도 업체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올해도 이제 수요에서 본다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3년 이상 지속된 공급 강이 나타나면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다. 그래서 공급 관련 부정적 뉴스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화학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사실 역사적으로 최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그렇죠. 이런 점도 어떤 그 종목 선택에 있어서 좀 분명히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SK 이노베이션, LG화학, 롯데케미칼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 정제 마진 개선세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유 관련 증설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것이 자원 개발 성장에 따른 LNG 밸류체인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LG화학은 그냥 2차 전지 회복에 동참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이제 밸류에이션상 역사적 최저점 예. 수준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LG화학 잠깐 제가 차트를 좀 그 사이에 보고 있었는데 언제입니까? 2023년 4월에 85만 7천 원 했더군요. 그게 지금 작년 말에 20만 원까지 떨어진 거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참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어쨌든 LG화학 그리고 일단 LG화학도 지금 반등을 하는 분위기여서 차트상으로도 어쨌든 화학주들이 좀 올해 좀 기사회생을 하는 그런 해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님 기술적 네. 분석을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변환의 어떤 눌림목이라든가 어떤 좀 상승 전환 이런 여지가 있는 종목들 찾는 작업인데 이번 주는 지난주에 보셨던 것 중에서는 어떤 게 눈에 띄시던가요? 일단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수가 이제 2주 전에 이제 상승 전환을 해서 지난주도 유지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세 전환이 2020년 이후에 지금 네 번째 추세 전환인데 네. 한번 추세 전환되면 뭐 한 10개월 이상 유지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올해 최소 상반기 내내 좀 추세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매수의 좀 시기는 사실 10주간이라든지 30주간 이동 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자리가 일단은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이제 매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10주 이동 평균선이 30주 이동 평균선 근처로 가는 되돌림이 보이는 구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가 또 이제 추가 매수 기회를 보고 있어서 향후 1개월 내지 2개월 안쪽으로 매수 기회가 또다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에서 업종으로 보시면 신규로 추세가 이제 상승 전환 업종이 종이목재, 건설업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상승 전환이 임박했다고 보이는 업종은 음식료, 유통, 증권, 전기가스인데 요 중에서 이제 제가 차트를 좀 쭉 보니까 음식료에서는 대상, 풀먼의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하게 전개 중인 것 같고요. 유통에서는 롯데쇼핑과 이마트, 그리고 증권에서는 교보증권, 그리고 전기가스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흐름이 좀 양호하다는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추세가 신규로 상승 전환하는 업종이 비금속 업종인데 이 중에서 원익 QNC 흐름이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원익 쪽 그 계열사들 주가가 다 좋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특징인데 코스닥에서 일단 추세가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도 음식료, 담배 업종, 종이목종인데 음식료, 담배에서는 노바렉스, 메일홀딩스, S&D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종이목재 업종에서는 동아기업의 주가 강세가 나타나 있는 점도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좁혀서 시총 상위 50개 종목 쪽으로 좁혀보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코스피에서는 신규로 이제 추세가 네. 상승으로 전환 확인된 종목이 오류 금융 주주가 있었고요. 네. 카카오라든지 한미반도체, 유한양행은 일단 상승 전환 이후 주가가 하락해 현재 눌림목 자리에 위치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기회로 활용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미반도체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신규로 이제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네이크 머티리얼즈가 상승 전환이 확인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신성 델타테크, 이온테크닉스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코스피에서 이제 추세 하락한 종목은 없었고요.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물산, 하나금융주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추세 하락한 종목은 없었고요. 향후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BM, 실리콘투, 동진세미켄, CJ ENM, 원익 IPS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의 특징이 미디어, 2차 전지,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세부장 종목들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익그룹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던 점이 있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제 그럼 유망 종목을 좀 좁혀서 어디 오늘 좀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랑 이마트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그거 그 두 종목은 좀 양호하게 좀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있었는데 네. 이번 시간에도 약간 좀 소외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좀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좀 진행될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 봤는데 첫 번째 종목이 이제 롯데쇼핑입니다. 네. 롯데쇼핑이 기술적으로 보시면 작년 3월 하락 추세 전환 이후에 작년 11월 달에 이제 한 2주 동안 다시 상승 전환하는 척 했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했었고 최근 이제 한 6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추세 상승에 전환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 들어서 저점에서 27%나 좀 오른 거로 나와요. 네, 지금 이 정도 상승했으니까 이제 다시 추세가 이제 전환했다라고 글쎄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으로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86억 원, 기관이 한 193억 원 순매수를 해서 수급상도 양호한 편인데 거래량도 최근에 보시면 평소 대비 한 2배 정도 글쎄요, 증가했다는 거래도 특징이 있습니다. 네. 회사 측에서 최근에 올해 가이던스로 매출 14조 원, 영업이익 6천억 원을 제시를 했는데 작년에 사실 일회성 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한 4,700억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6천억 달성은 무난할 수 있다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 국내 매장 수익성 회복과 더불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총 67개 네. 매장을 운영 중인데 네. 작년 영업이익이 직전년 대비 116% 증가한 418억 원을 기록해서 네. 동남아 지수 성과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 네. 자산 재평가 성공으로 PBR이 0.13배로 역사적 최저점이라는 점도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1분 조금 더 남아서요. 네, 빨리 좀 가야 두 되겠네요. 번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네.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실적 개선세를 좀 예상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한양 해제와 관련해서 중국 시장 재개방 기대감이 좀 작용되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더 좋을 예정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5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54% 증가한다는 점에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이고 마지막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지금 10개월 만에 다시 추세가 상승 전환했는데 수급에서 기관이 상당히 지금 크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전고체 관련 종목도 상승이 가파르지고 있는데 자회사 개발한 황화리튬 관련해서 양산 플랜트를 작년 말에 완공하면서 고객사 테스트를 받고 있어서 연말 벤더 선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앞서 원익 그룹들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 또 2차 전지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꾸준한 반등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대부분 올 들어서 차트도 비슷한 그런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어서 하여간 좀 관심 있게들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처음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들이냐, 네. 그거는 반드시 좀 챙겨보셔야 될 대목이네요. 네, 오늘도 김 이사님과 말씀 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뉴욕 시장이 좀 많이 떨어져서요. 우리 시장 이번 주 초반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일단 오늘 마켓나우 일부에서도 관련된 투자 전략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